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이야기 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교육의 성공을 재정의하자 그랬죠. 교육의 성공을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는 네, 선발과 배제의 패러다임에서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신 독특함들을 발견하고 발굴해서 예,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스위스팟의 삶으로 교육의 성공을 재정의하자 그랬습니다. 그것을 저는 스위스팟이라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이 만나는 자리, 스위스팟 이렇게 기억하시면 참 좋겠어요. 네.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이 만나는 자리, 스위스팟. 네. 자, 이 스위스팟에 대해서 제가 크게 스위스팟을 두 가지 명제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두 가지 명제를 오늘 한 명제, 다음 주에 또 한 명제 이렇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명제는 뭐냐면 누구나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 명제예요. 예, 누구나 재능이 있다. 예, 오늘은 이 이야기를 주로 하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 재능의 방향은 애통함이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누구나 재능이 있다는 이야기부터 같이 해볼게요. 네. 여기 저희 아들 사진을 제가 좀 준비해 왔는데요. 저희 아들의 어릴 때 사진입니다. 네. 굉장히 그 어릴 때 저희 아들이 늘 저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네.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정말 열심히 그리더라고요. 남들은 못할 것 같은, 예. 남들은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쟤는 진짜 저걸 오래 한다. 그런 거 있죠. 예. 우리 부모님들 자녀의 재능을 발견하고 싶으시다면 남들은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쟤는 진짜 저걸 오래 한다. 저걸 진짜 재밌게 한다. 그런 거 있죠. 예. 그것이 그 아이의 재능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게임 말고요. 게임은 누구나 재밌게 합니다. 게임은 누구나 재밌게 하고 열심히 합니다. 예, 그거 말고 남들은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저거 진짜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하네 라고 하는 그것이 그 아이의 본질과 특질하고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저렇게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저는 얘가 분명히 뭔가 미술과 관계된 일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죠. 예.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엘리베이터에 꽂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엘리베이터를 타봐야 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무슨 건물에 들어가면 엘리베이터를 타서 옥상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자기 일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 시절에 등하원 하는데 제가 데리고 올 때 집까지 오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 건물마다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제가 한 번은 어느 지방으로 강의하러 갔는데 강의하러 가서 저 집으로 전화해서 아빠 지금 어디 대구에 와서 강의하고 있어 뭐 이렇게 이제 통화를 했어요. 저희 아들이 아빠 그 교회 엘리베이터는 어느 회사 거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만큼 엘리베이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하철을 같이 탔는데 그 지하철에 투명한 엘리베이터 있죠? 그걸 한참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아름답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얘가 뭔가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되려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제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엘리베이터를 네가 만들어 보면 좋겠어. 뭐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요즘은 야구에 완전 꽂혀가지고요.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아들에게 전도가 됐어요. 제자 훈련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구 신앙을 제자 훈련 시켜야 되는데 야구가 제자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오로지 머릿속에 야구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야구 선수들 자기가 좋아하는 팀의 선수들 응원가를 자기가 만들고 요즘은 그 응원팀의 응원단장을 하고 싶어 해요. 네. 조금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어떤 앞으로 삶을 살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가 어릴 때 보여주는 독특한 어떤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예. 부모님도 혹시 기억이 나시는 장면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친구들도 아마 내가 어릴 때 이랬지 뭐 이런 거 아마 생각이 잘 안 날 거예요. 청소년들은 잘 생각 안 날 수도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어릴 때 청소년기에 그게 약간 가려지거든요. 청소년기에는 그런 특질들이 좀 가려져요. 네. 근데 나중에 또 이렇게 성인이 되면 그게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의 아이들의 독특한 모습들 좀 기억해 보시면 그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 독특한 적성들이 있어요. 누구나 재능이 있습니다. 예, 누구나 재능이 있는데 다만 나타나는 시기가 좀 다르고요. 크기가 좀 다를 뿐입니다. 예.
제가 한 대안학교에서 청소년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얘들아 누구나 재능이 있어라고 이야기했더니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아닌데요, 저 없는데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 우리 아마 부천 예인교회 청소년들도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왜 우리 친구들이 난 재능이 없는데?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아이들에게 제가 물어봤더니 남들보다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직업으로 할 만큼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잘하고 직업으로 할 만큼 잘하는 것만 재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에겐 재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 조카 중에 우리 여동생의 큰아들 굉장히 피아노를 잘 쳐요. 그리고 청음 실력이 굉장합니다. 딱 누르면 뭔지 알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녀석이 너무 음악을 잘해서 막 칭찬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너 진짜 대단하다 막 엄청 칭찬을 했는데요, 그 조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아니에요, 저 누구보다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가 저 아이에게 너는 누구보다 못하는 아이다라고 규정을 지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아이들마다 독특한 재능이 다 있습니다. 그 재능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발견하고 막 붙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부모님들의 역할인데, 우리 어른들의 역할인데, 아이들은 벌써부터 주눅이 들어있어요. 누구보다 못해요. 직업으로 할 만큼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나에게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나오죠. 사람의 달란트의 크기가 달랐어요. 그죠? 주어진 달란트의 크기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평가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평가하셨는가. 이야기 속에 나오는 주인이 평가한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 평가가 뭐였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주님의 평가는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착했는가 그리고 충성됐는가 이 두 가지를 보신다는 거죠. 착하다고 하는 것은 방향이고요, 충성되다고 하는 것은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 독특한 재능과 은사를 착한 방향으로 충성되게 발전시킨다면요, 저는 그것으로 충분히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이야기가 한 번에 끝나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불공평한 이야기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이 이야기를 청소년들과 하면서 느꼈던 어떤 생각인데, 우리 청소년들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도 하나님은 불공평해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쟤는 많은 재능을 주고 나는 왜 이렇게 재능을 안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달란트 이야기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버렸잖아요. 그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네 달란트가 됐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가 됐습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것을 뺏어서 다른 사람 주라고 그랬어요. 잘한 사람. 그죠? 그래서 1, 2, 5였는데 0, 4, 11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 그런데 만약 이 이야기를 좀 틀어볼게요. 제가. 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불공평한 사람으로 인식해서 묻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가 됐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받은 걸 또 넘겨받았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몇 번 반복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계속 스토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또 떠나셔서 또 달란트를. 그러면 나중에는 작은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많은 달란트 받은 사람을 역전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세상을 제가 살아보니까요, 그런 것 같던데요. 큰 달란트 받은 사람이 꼭 큰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요,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우공이산이라고 그러죠. 네.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은, 성실하게 매일매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느 날은 그
뛰어난 사람을 앞질러내는 일도 가끔 벌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느 만화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예. 너무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은 쳐다보지 마라. 그 사람 그냥 그 사람대로 가도록 내버려 둬라. 너는 그냥 너에게 주어진 그것을 계속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이 자기 뒤에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것을 착하고 충성되게 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예. 이 이야기에 마태복음 25장의 이 이야기에 메시지 성경 버전,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버전이 있는데요. 그 성경 버전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메시지 성경에 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가 메시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동역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동역자 이야기 잠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문화명령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계시구나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작은 것을 맡기셨지만 그것을 충성되게 감당했을 때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것이 주님의 원리고요. 그 많은 일에 맡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일이고 동역자가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돕는 그 일에 쓰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양한 직업 영역으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나중에 자라서. 저는 꼭 소명을 받은 것이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직업 영역에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직업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재능이 작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 그것을 착하고 충성되게 쓰는 일에 여러분이 잘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학자가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IQ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썼습니다. IQ가 높으면 똑똑하고 훌륭한 학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IQ를 묻는 그 질문지는 대체로 수리 논리력이나 언어 능력을 체크하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언어를 잘 쓰거나 수리적으로 논리적인 걸 잘하면은 그 사람 똑똑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훌륭한 그 사람의 지능의 지표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워드 가드너가 뇌를 연구하시며 뇌 연구가이시면서 또 교육학 연구가신데, 이분이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인간의 뇌 속에는 다양한 영역의 능력들을 좌우하는 위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들을 발견해서 어떤 지점에 뇌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능력이 부족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서 8가지 지능을, 다중지능이 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8가지 지능 보이시나요? 언어 능력, 수리 논리력, 음악 능력, 신체 운동 능력, 공간 시각 능력, 대인 관계 능력, 자기 성찰 능력, 자연 친화력. 여러분은 어떤 능력이 높으신 것 같으세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은 어떤 능력이 높다고 느껴지십니까? 예전에 EBS에서 했던 아이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방송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의 사생활 중에 한 편이 5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한 편이 다중지능 편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 그 다중지능 편 영상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기 일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전도서 3장 23절, 22절, 23절 기억하십니까?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몫이다 그랬죠. 근데 그 영상에 보니까 자기 일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성과를 잘 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막 들려주다가 그 사람들에게 다중지능 검사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이 다중지능 검사에서 높게 나온 지능 수치하고 이 사람의 직업이 안 맞더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좀 있다가 자기 일을 즐거워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는 어떤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사람들을 또 다중지능 검사를 해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직업하고 이 사람들의 다중지능이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사람의 상위 강점 지능 세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직업을 선택하면 이 사람이 행복하게 자기 일에 성과를 내면서 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다중지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높은 성취를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기 성찰 능력이 그 세 가지 강점 지능 중에서 자기 성찰 능력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재능이 있는가 잘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나 재능이 있고요. 작은 재능이라도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교육은 너무 획일적으로 마치 박지성을 사법고시 시키는 것 같은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저는 한국 교육을 딱 한 줄로 요약할 때 박지성 사법고시 시키기다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박지성은 여러분 어떤 지능이 높을까요? 다중지능 중에 뭐가 높을까요? 신체 운동 지능이 높겠죠, 그죠? 신체 운동 지능이 높은데 그 부모님이 야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지,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직장을 가져야지 하면서 사법고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즐겁지도 않고 성과도 잘 안 나오겠죠. 여러분 그 위에 작은 그림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왼쪽 편에 있는 그림이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원 에듀케이션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동물들을 쫙 세워놓고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공평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 나무 위로 누가 빨리 올라가는가를 테스트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공평한가요, 여러분? 공평하지도 않죠, 그죠? 네, 누가 제일 유리합니까? 이 게임에서 원숭이가 제일 유리하죠, 그죠? 누가 제일 불리해요? 코끼리가 제일 불리하죠. 여러분 잘 안 보시겠지만 저기는 금붕어 같은 물고기도 있습니다. 어항 속의 물고기도. 네, 코끼리와 물고기는 불공평한 게임이죠. 근데 공평하다고요. 우리가 수능 뭐 이렇게 우리 교육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걸 공평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아이들은 또 그런 특징을 가진 아이들이 있는 거죠. 문제는 획일적인 하나의 교육 시스템으로 우리를 평가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코끼리는 코끼리가 평가받을 수 있는 코끼리의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의 교육 시스템으로 그것에 잘하는 것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모든 은사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은사를 잘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은사를 잘 발견하고 발굴하는 데 있어서 저는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섬겨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린 시절에 사실은 우리는 어릴 때 교회에서 교회 학교 생활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은사를 개발할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 소위 유명한 가수들이나 연기자들 보세요. 다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노래하고 연기하고 그러면서 재능을 발견하고 발굴한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은사를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거기 그림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이 그림을 누가 그렸을까요, 여러분? 이 밑에 있는 그림책을 따라 그린 건데요. 너무 잘 그렸죠? 누가 그렸을까요? 저희 아들이 그렸을까요? 제가 그렸을까요? 저희 아들이 아까 그림을 잘 그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 그림은 제가 그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에 저희 아들이 그림을 잘 그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그림을 잘 그린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미술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아들이 그림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 아들을 위해서 그림을 따라 그려주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다니. 네, 여러분 너무 충격적으로 잘 그려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제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제가 그때 은사를 발견한 거예요. 뭔가 내가 그냥 그리는 거 잘 못 그리는데 뭔가 따라서 그리는 거 좀 잘 그리는구나. 네, 그런 은사가 있었구나. 네,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저희 아들을 섬기려고, 저희 아들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발견된 저의 능력이에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거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은사는 기획력이에요. 뭔가 맨 땅에서 뭔가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기획해서 뚝딱 만들어내는 거 제가 되게 잘합니다. 네. 그 기획력을 지금 제가 있는 연구소에서 저는 엄청 잘 쓰고 있어요. 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잘 발견해서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돕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서 그런 청소년들이 있어요. 자기는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그리고 진짜 잘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그 아이들을 보니까요. 그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존감에 있더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진정한 나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 경험들, 시도들, 또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들 이런 거 들어보면요. 우리의 재능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보면 대체로 자존감의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읽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만나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네, 요한복음 1장 42절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왔던 베드로는 사실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부 베드로였죠. 그런데 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떤 눈빛으로 보셨을까요? 그 눈빛이 읽혀지십니까? 그 눈빛은 밑에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장차 게바라 하리라. 어떤 아이를 대할 때 주님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냐면 장차 하나님이 쓰실 귀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눈빛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께 특별히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떤 눈빛으로,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장차 개바라 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야 이 왼수야 이렇게 뭔가 불만족스럽고 뭔가 잘못하는 아이, 그런 눈빛으로 혹시 계속 쳐다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이를 볼 때 지금은 개바 같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지금은 왜 그런 시가 있잖아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이런 시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 예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사랑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왼수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투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시선을, 우리 부모님들의 시선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이 시선을 좀 바꿀 필요가 있죠. 이 아이를 향해서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는 시선으로 바라봐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향해서 늘 그렇게 그런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 요한복음 1장 42절은 저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희 아이를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희 아이가 어릴 때 너무 그런 그림에 집착한다든지 엘리베이터에 집착한다든지 그러면서 좀 자기 안으로 자꾸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서 이 아이가 정말 잘 자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엄마도 걱정이 참 많았고 저도 걱정이 많았고, 그래서 저희 아들을 잘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제가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우리 아이를 향한 시선을 장차 개발하리라로 설정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나중에 제가 직접 학교를 하고 싶은, 대안학교를 직접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요. 저희 학교 이름을 장차학교라고 짓고 싶어요. 네. 모든 아이들은 장차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장차 개바가 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예. 그 눈빛과 시선으로 아이들을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이도 그렇게 했더니 많이 성장했어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을 향한 어떤 저희 아들의 자존감은 끝판왕이거든요. 네, 그 아버지의 시선을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부모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아이들의 꿈을,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하는 좋은 또 하나의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아이들의 꿈의 변천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직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어려서 꿈의 변천사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아이가 어떤 꿈을 가졌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도 내가 어릴 때는 어떤 꿈이 있었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 이제 저의 꿈이 나와 있는데요. 저의 5가지 어릴 때 꿈이 나와 있는데 이 꿈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네,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네. 저는 이 꿈을 나이가 들어서 다시 이렇게 쭉 써놓고 내가 어릴 때 가졌던 꿈들을 쫙 써놓고 이 꿈들의 공통점이 뭐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딱 3음절의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것은 영향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이 꿈들, 제가 가졌던 꿈들로 제가 직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 꿈을 가졌을 때 저의 마음은 뭐였냐면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하면 저는 행복한 거예요. 그죠? 강의를 하고 또 책을 쓰고 하는 일들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느낄 때 굉장히 행복해져요. 네. 여러분, 지금 저의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청소년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향력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앞에 안 계시기 때문에 앞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요. 그렇다면 저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저의 본질과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에 대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가졌던 꿈들을 쭉 써놓고 그 공통점을 찾아본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왜 그걸 하고 싶었지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 본다는 데 있어요. 예. 그래서 무엇이 되고 싶은가 보다 사실은 왜 되고 싶은가가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꿈을 이야기할 때 우리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으셔서 아이가 꿈을 이야기하면 정말 그게 될까봐 단칼에 그걸 잘라버리려고 하시는 마음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 5가지 제가 가졌던 꿈들의 공통점, 또 하나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 번도 격려받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이상한 꿈을 꾸지 않았잖아요, 그죠? 꽤 괜찮은 꿈들을 꿨다고 생각했는데 저 꿈들을 이야기했을 때 야,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다. 그런 꿈을 꾸게 생각하게 됐니? 이런 칭찬과 격려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건 뭐가 좀 문제가 있어. 그건 안 돼. 그건 너한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늘 이런 식의 피드백이 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강의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가 어떤 꿈을 이야기하면 야,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꿈을 격려해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은 그렇게 격려하면 그게 될까봐 그렇게 될까봐 너무 이렇게 부정하시는 경향들이 강한데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 격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격려해 주시고 그런데 그게 왜 되고 싶은지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은 그 왜 되고 싶은지를 잘 설명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왜가 중요하거든요. 무엇보다 무엇이 되고 싶은가 보다 왜 되고 싶은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왜를 한번 물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 왜 안에 그 아이의 독특함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왜를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께서 아이가 어릴 때 어느 날 아이가 엄마 전 가수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가 엄마 전 가수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못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나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죠. 안 된다고 하실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 아 그래? 그러면 너 노래 잘 할 수 있는지 보컬 트레이닝 학원 한번 다녀볼까? 하고 보컬 트레이닝 학원을 보내줬대요. 몇 달을 아이가 다녔습니다. 아이가 어느 날 집에 와서 엄마에게 엄마 전 가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랬대요. 그러면 보통 엄마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봐 내가 아니라 그랬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혼내실 수도 있는데 그 어머니께서 아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또 어떤 꿈을 주시는지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세월이 지나서 아이가 계속 꿈을 이야기하는데요. 엄마 전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요. 엄마 전 개그맨이 되고 싶어요.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얘가 남들 앞에 서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엄마 전 가수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도 노래하고 싶어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남들 앞에 서고 싶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아이가 남들 앞에 서는 직업 중에서 제일 눈에 들어왔던 게 가수였던 거죠. 자, 우리 아이들의 왜 하고 싶은지를 알아봐 주시는 것, 그 꿈의 변천사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 그것이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그 아이의 재능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것은 직업 흥미를 알아보는 방법인데요. 직업 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뭐 버전이 너무 다양한 버전들이 있어서 어떤 특별한 버전을 더 추천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직업 카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직업 카드를 보면은 홀랜드 유형이라고 하는 유형이 나와요. 이 홀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직업 흥미를 6가지로 구분해 놨는데요. 그 6가지 유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석사 공부를 마치고 앞으로 직업을 어떻게 하지 고민하던 때에 어느 날 데이트 장소에 제 여자친구가 이제 나와서 저 카드를 들고 나온 거예요. 직업 카드를 들고 나와서 저한테 카드를 주면서 거의 아이스크림 집이었는데 이 카드를 좋아하는 카드와 싫어하는 직업으로 구분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분한 다음에 좋아하는 직업과 싫어하는 직업 중에서 좋아하는 직업을 왜 좋아하는지 이유가 똑같은 것끼리 묶어보라는 거예요. 싫어하는 직업은 왜 싫어하는지 이유가 똑같은 것끼리 묶어보라는 거예요. 묶었더니 아 저는 그 카드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직업군을 좋아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직업군을 싫어한다는 게 딱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 활동을 통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 그 여자친구가 저의 지금 아내인데요. 네, 굉장히 현명한 아내죠. 직업 상담사라고 하는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노동부에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홀랜드 직업 카드를 통해서도 그런 검사를 할 수도 있고 홀랜드 유형, 직업 흥미 유형이라고 하는 검사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저 아래쪽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이 제 검사 결과표예요. 거기 보면 저는 현실형이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이 현실형이 뭐냐면 기계를 다루거나 어떤 그런 뭐 몸을 쓰거나 하는 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현실형이 높게 나오거든요. 6가지 유형을 리아색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RIASEC 이렇게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그 첫 글자를 따서 리아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 R 유형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아까 말씀드렸죠. 기계를 잘 쓰거나 몸을 잘 쓰거나 이런 사람들이 R 유형이 높은 사람들이고요. I 유형은 뭔가 연구를 하는 뭔가 흰색 가운을 입고 막 연구실에서 연구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이 I 유형이 높게 나오고 A 유형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뭐 예체능을 잘하시는 분들이 A 유형이 높게 나오고요.
S 유형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걸 잘하시는 분들은 S 유형이고요. E 유형은 맨 땅에 헤딩하면서 뭔가 진취적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E 유형. 그다음에 반복적인 일을 꾸준하게 잘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세심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C 유형이 나옵니다. 이렇게 6가지 유형을 검사 결과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유형이 높게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유형이 높게 나오실 것 같으세요? 제가 예전에 한 청소년부랑 이 검사를 하고 또 활동을 한 다음에 아이들을 유형별로 이렇게 앉혀본 적이 있습니다. R 유형끼리 앉고 I 유형은 I 유형끼리 앉고 이렇게 했더니 진짜 성향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앉은 거예요. 네. 그 당시 그 청소년부 사역자분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그동안 자기는 주로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재밌게 막 리액션 잘해주고 하는 친구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A 유형과 S 유형이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좀 조용하고 교회에서 별로 활동 안 하고 그런 친구들은 어디 있을까요? R 유형이나 I 유형이나 C 유형 이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유형적 특징이었는데 마치 사역자님은 그게 믿음이 있고 없고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 활동적인 친구들 중에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 많고요. 조용하고 막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굉장히 신앙이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 유형이 차이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R 유형이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제 별명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기계를 건드리면 막 망가져요. 근데 저는 대학을 갈 때 공대를 갔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굉장히 잘못된 진로 교육이에요. R 유형이 낮은 친구들이 공대를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저의 재능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를 좀 잘못 선택해서 간 거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독특함과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저 같은 친구들이 공대를 가거나 의대를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수학을 잘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왜 제 꿈에 수학 교사가 있었잖아요. 저는 수학을 잘했기 때문에 이과를 갔어요. 수학을 잘한다고 이과를 갔고, 이과 가다 보니까 갈 수 있는 데가 공대인 거예요. 의대나 공대를 가고 싶었는데 의대는 떨어지고 공대에 어떻게 들어갔는데 갔더니 저는 너무 저랑 안 맞는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정말 이런 교육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게 직업적으로 안정적이어서 그게 더 좋으니까 이렇게 보통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각 사람에게 주신 독특함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의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착하고 충성되게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2번째 시간에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다라는 것을 믿자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발견하고 발굴하는 것에 우리의 힘을 좀 쏟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다 보면은 거기서 은사가 개발되거나 발견될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것을 잘 발견하고 발전시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잠깐 오늘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또 우리는 어떤 실천들을 할 것인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깨달아진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